그걸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 인간으로 정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존에 알던 그 문법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정도 돼야 이제 천재라는 거죠.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6번째 시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46번째 책은 서머셋 모음의 달과 유펜스. 저희가 뭐 안 다룰 수가 없는 책이죠, 사실. 네. 유명세라든지 달과 유펜스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네. 내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나가 나오는데요. 나는 이제 책을 내고 이제 사교 문단에 사교교에 데뷔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스트릭렌 부인이 이제 이 사람을 아주 좀 보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워트퍼드, 미스 워트퍼드라고 하는데 이 여자분이 뭐 당신이 이제 초대하려고 하는 저 부인이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은 작가를 다들 굉장하고 아주 재밌는 사람을 알고 있다. 사실 우리는 별 볼 일도 없는데 마치 작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가서 좀 이야기나 좀 잘 해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아까 찰스 스트릭랜드 부인의 네. 이제 식사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가 보니까 이제 이 뭐 제가 이제부터 스트릭랜드 대신에 찰스라고 부를게요. 네네. 그 우리 아까 1부에 삽입했잖아요. 찰스입니다. 네. 찰스 부인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남편은 아까 말씀드린 뭐 증권, 주식 브로커를 하고 있고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 뭐 아들은 16살인데 럭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럭비 아시죠? 네네. 그 바로 럭비가 처음 만들어진 고등학교가 럭비 고등학교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아니, 아, 그렇습니까? 럭비가 본래 영국의 명문 학교인데 어. 그 축구를 하다가 그 어떤 애가 공을 들고 그냥 막 뛰어다닌 거예요. 네. 손으로 그냥 공 네. 들고.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 애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게 럭비죠. 럭비란 스포츠가 럭비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져서 럭비가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 축구를 하다가 럭비로 발전한 거고요. 뭐 풋볼을 하다가 근데 이제 럭비는 이제 상류층의 스포츠가 되고 축구는 네. 이제 중하류층의 스포츠가 네. 됐다 이래 보는 거죠. 하여튼 이 럭비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그럼 나름 요즘 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특목고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명문대를 가기 위한 특목고를 다니고 있고 딸은 14살인데 뭐 딸도 예쁘고 상냥하고 그리고 이 집에는 하녀가 둘이고 하나의 어떤 중유층 정도 네.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은 이제 주식 브로커를 하니까 문학이나 예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물어봐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교양 있는 여자가 그렇게 몰치미한 남자고 결혼을 합니까? 이러니까 그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그 미스 워트퍼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똑똑한 남자가 어디 교양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나요? 똑똑한 남자는 교양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하지? 그냥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 하나?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 의미군요. 네. 네. 자, 근데 이제 찰스 부인은 이 동정심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해요. 네. 동정심을 타고난 사람. 그래서 이 동정심이 일종의 유정의 석유처럼 분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동정심을 받아들이면 뭔가 오히려 동정심을 받는 사람이 그 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걸 참 그 미스 워트퍼드라는 사람이 아주 냉소적으로 표현해요. 우유가 맛있기야 하지요. 우유가 맛있기야 하지요. 우유가 동정심으로 보면. 네. 근데 서로 봐서는 누가 젖을 짜주면 그처럼 고마운 일이 없지 않아요. 젖통이 불면 갑갑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소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동정심을 베풀어 주는 게 소의 젖에서 우유 이제 젖을 짜든 것처럼 소의 이제 젖가슴에서 안 그러면 젖이 퉁퉁 부을 테니까. 네네.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이 분위기들, 이 당시의 분위기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일인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게 아주 어떤 인도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이게 하나의 어떤 보여주기식? 자기 보여주기라기보다 생활의 일부처럼? 그렇죠. 생활일부. 그러니까 친구의 불행을 보면 사정없이 그냥 달려드는 거죠. 오히려 불행해서 너무 좋은 그 느낌 오히려. 그 동정심 베풀 수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래? 약간 막 되게 안 좋은 일인데 막 속으로는 막 엄청 신나는데 괜찮아 이런데 속으로는 엄청 신나 보이는 거? 그런 건가? 그게 최근에 네.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네. 그 웬만해서는 그들을 말릴 수 없다라고 네. 그 시트콤이 있잖아요. 네. 그 이런 걸 한번 봤거든요. 옛날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노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 서로 이제 냉면 한 그릇 먹으러 갔는데 그 자기들하고 우연히 만났던 거기서 이제 배 계장님 배종옥이 냉면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네. 개업 기념으로 복권을 나눠주는데 네. 다들 꽝 되는데 여기만 100만 원 걸린 거예요 현금으로. 네. 근데 그 100만 원 가지고 또 장애 주식을 샀는데 500만 원이 되고 또 500만 원 가지고 장애 주식을 이어가지고 또 뭐 기분이 좋은데 골프를 치러 갔는데 홀인원 기념으로 또 2,500cc 자가용이 또 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가용을 타게 되고 이제 500만 원에 이제 자동차를 비싼 자동차 타니까 500만 등록세를 내고 이렇게 막 신나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아하면서 속으로 좀 약간 다들 땔땔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키를 꽂은 채로 어디 갔다가 차를 도난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머 어떡하니 막 하는데 속으로 전부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위로해주러 갔다가 돌아 나오면서 아유 우리 어디 뭐 가서 맥주나 한잔 하시죠. 전부 다 가서 신나게 네. 맥주를 마시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다음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쪽에 그 당시 문화들이 이런 게 있죠. 이 사교계의 문화가 계속해서 그런 독서를 한다든지 그렇게 네. 이제 참 그러니까 여기는 말 한마디 가지고 서로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 적과학에서도 그 나왔잖아요. 조금이라도 너의 말투라든지 단어 하나 잘못 구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사교계라는 데가.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긴 재밌더라고요. 그 당시 저녁 식사에 가면 딱 먹기 전에 자기하고 이야기하기로 돼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파티에 가면. 아. 그래서 먹기 전에 환담을 그 사람하고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딱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메인 요리가 나올 때까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오른쪽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메인 요리 나오고 나서부터 디저트까지는 왼쪽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딱 이게 정해져 그 있더라고요. 사교계의 룰인 거잖아요. 네,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골프 이야기, 자식 네. 이야기, 휴가 계획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식사 끝나고 나면 여자들은 우르르 몰려 나가고 남자들은 포도주와 시가를 태우면서 또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참 중산층의 아주 평균적인 삶의 방식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작가인 나로서는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네. 좀 더 거친 삶의 방식들. 그러니까 좀 모험적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변화를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주는 흥분을 좀 체험하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젊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뭐 제가 어떤 아는 분도 큰 어떤 고급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방 진짜 옥탑방에 쫓겨나고 또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또 뭐 비가 새는 집에서 전기 합선될까봐 덜덜덜 떨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뭔가 더 나쁘게 다시 못 돌아갈 것 같다고 겁이 나서. 아.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이제는 다시는 못 들어간다고 그 길로. 참 그런 느낌 같아요. 근데 젊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네. 오히려 험한 암초와 무서운 여울이 이 헤쳐나갈 각오가 돼 있으니까 좀 제발 좀 일 좀 생겨 이런 이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겨났어요.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런던 길거리를 가다가 그 독설가인 그 자기를 찰스 부인에게 소개해준 미스 워터퍼드를 만났는데 네. 여자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찰스 씨가 부인을 버리고 달아났다지 뭐예요 이렇게 오, 빅뉴스를 알려주는 너무 좋았겠네 이 여자는. 네. 그러니까 이 작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도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서 본 일이 진짜 이 현실에서 내 주변에 일어나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망신을 당하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는 35인데 찰스 씨는 지금 40이 됐는데 와 이런 일을 벌이다니.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당시는 그 연애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연애의 연령 관계선이 35이다 이거죠. 남자는 35. 근데 40이 지금 부인을 버리고 사랑의 도피에 나섰다. 이 너무 빅뉴스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따라 자기가 그 찰스 부인하고 예전부터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찾아가니까 집안이 침울한 거죠. 나가. 예, 내가 네. 이제 찾아가니까 찰스 부인은 응집실에서 그냥 네. 약속이니까 만나주는데 찰스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찰스 부인의 언니 부부가 와 있는 거죠. 형부와 네, 네, 언니가 네. 와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유 그놈 만나면 형부가 내가 반쯤 죽여놓을 텐데. 근데 주인공 속으로 피식 웃는 거죠. 네. 아이고 이 사람은 몸도 왜소한데 찰스가 몸이 더 큰데 항상 그 사람이 도덕적 분노를 느끼면서도 죄인을 직접 응징한 완력이 없을 때는 늘 비참한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참 이런 그러니까 이 책에서 보면 뭐 모든 위대한 책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는 에스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말은 하지만 도덕적 분노를 느끼지만 그 사람은 직접 응징할 완력이 없을 때는 뭔가 말은 그래 하지만 비참한 기분이 들잖아요. 이게 뭐 내가 혼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뭐라고 에스프릿이라고 한다고요? 아, 에스프리 정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예지라고 해야 될까? 아.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예지 뭐 이런 에스프리가 느끼신다 보통. 네. 네. 있어 보인다 이거. 옛날 브랜드도 하나 있었어요. 에스프리 있었죠. 에스프리. 네. 예. 브랜드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로. 있었어요. 이거 네. 고급 브랜드였다고요. 에스프리 그래? 정도면은.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음. 정신 같은 걸 그렇죠. 이제 얘기하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니까 이제 헤어졌는데 위로도 뭐 제대로 못해서 헤어졌는데 이틀 뒤에 부인이 전가를 보내와가지고 네. 당신이 파리로 가가지고 우리 남편 좀 만나줘, 좀 설득해줘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유 내가 참 이거 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냐니까 뭐라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가서 좀 이야기를 좀 전달 잘해줄 수 있지 않겠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20살 때 찰스가 23살, 3살 연상이었는데 네. 만나가지고 17년간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편지에도 그냥 난 내일 아침 파리로 떠나오. 다시는 돌아가지 않소.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소.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10줄만.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도 없고 이거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혼도 절대로 안 되고 나는 뭐 그 만약에 그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만사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네. 아무도 일을 모를 거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결국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죠. 여자들에게는 평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평판에 지금 손상해 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안다는 게 너무너무 싫다 이거죠. 그래서 여성의 가장 내밀한 감정에도 위선의 그림자는 드리워지는 법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을 오히려 의식하는 건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더 이제 심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파리로 이제 사람들은 아유 저놈이 돈을 들고 막 어떤 여자하고 사랑의 도피를 갔다라고 들었는데 가보니까 찾아보니 이건 정말 흐름한 무슨 우리 지금 여인국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가 갔어요. 결국 네, 그래서. 가서 만나 보니까 음. 그리고 그래서 뭐 압생트주를 한잔 하러 네. 싸구려 술 아닙니까? 싸구려 술인가요? 압생트요. 네. 네,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독하잖아요, 그죠? 반고가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참 재밌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압생트주 한 잔을 하러 네. 클리시 거리로 갔는데 네. 파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에는 늘 사람의 피를 달아오르게 하고 뜻밖의 일에 대한 기대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활력이 넘쳐 흐른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막 피가 끓어오르고 네. 갑자기 오늘 왠지 좋은 일이 날 것 같은 어떤 사람 만날 것 같은 이런 어떤 설레임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못 떠나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게 이제 사람 막 이렇게 북적북적하고 그렇죠. 막 이런 데서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또 마스크를 잊지 말고 써야 됩니다. 요즘 그리고 확진자수 정말 많이 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심하고. 맞습니다. 그럴 때 KF94 레모나 네. 마스크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레모나 마스크는 이제 경남지역 레모나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네.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믿을 수 있게 만든 네. 마스크. 그러면 이제 가격이 비싸지 않겠느냐 고민들 하실 텐데 오히려 기존에 판매하는 KF94 비슷한 마스크들과 비교할 네. 때는 오히려 더 저렴하다는 겁니다. 800원대, 820원대라고 그렇습니다. 했죠? 네. 오, 이 정도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개별 포장이 또 다 돼 있으니까 항상 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요즘 뭐 커피 사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마스크 선물이 최고입니다. 네. 요즘은. 누구한테 줘도. 네. 네, 그래서 경남 지역 레모나 마스크 꼭 잊지 말고 네. 어디 외출하실 때 반드시 착용하시고 사람 많은 데 가실 때는 더더욱 더 꼭 놓치지 말고 요즘 이거 마스크 안 하면 이거 10만 원 벌금입니다. 네, 벌금 내잖아요. 과태료 내요. 네. 네. 꼭 잊지 마시고 레모나 마스크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기시고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레모나 마스크로 여러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시는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이 거리에서 음. 결국 주인공 나와 네. 바로 찰스가 만나가지고 이제 문답을 나눕니다. 설득을 하고 하려고 네.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부인께서 슬퍼하시리라 생각 안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부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심하지 내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돈 한 푼 안 남기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17년간 먹여 살렸으니 이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야지. 아이들 생각도 하셔야죠. 아이들이 거지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편하게 살았어. 뭐 아이들 학비는 정 안 되면 뭐 돈 많은 자기 이모가 될 거라고. 왜냐면 이모는 애가 없으니까 대주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래도 다 인정하고 뭐 애를 생각해서 애 귀엽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귀여웠는데 다 크고 나 이제 별 감정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정말 못 인정합니다. 정말 창피하지도 않아요? 못 인정한가 보. 창피할 것도 없어. 사람들이 다 당신 욕하는데 그러라죠. 나 상관없어.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나요? 당신 참 멍청한 사람이요. 계속 이제 오히려 찰스가 반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여튼 법이 당신 식구들 지켜줄 거예요. 법으로는 함부로 이혼 못하고 당신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라지? 난 있어봤자 100파운드밖에 없어. 지금 100달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돈도 없다는 거죠. 그걸 다 선호하면 그럼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버려야지. 부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지금 아직 젊고 그나마 젊고 못생긴 편은 아니까 재혼하면 될 거야. 부인은 절대 이혼 안 한다고 했는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프라하에 우리 참을 수 없는 존재에 가보면서 사비나 파트너였다가 캄보디아에 숨진 프란츠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 프란츠 부인도 이혼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너 어차피 죽어가지고 나한테 돌아와. 나 이혼 안 해주니까 너는 결국은 한때 방황을 했지만 결국 내한테 묻히는 걸로 자기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신경 자체를 안 쓰는 거예요. 이혼해주든 말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의 카드를 네. 작가인 나가 말하는 거죠. 여자와 달아난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너털 웃음을 터뜨리더니 멸시의 참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스머스 모험이 좀 여성 비하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 책에 네. 보면.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란 기껏 생각한다는 게 그런 것뿐이야. 애정, 언제나 애정이지. 남자가 자기를 버리면 꼭 딴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 당신은 내가 여자 때문에 바보처럼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시오. 맞잖아. 아니라.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짓을? 딱 한마디예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소. 오.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제 나이 40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었어. 어릴 때 그림을 그려본 적은 있나요?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장사일을 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1년 전부터 내가 야간반에 나가서 배웠어. 아, 그래서 그럼 클럽 나간다고 그림을 배운 거예요? 왜 부인에게 그렇게 말을 안 했어? 알리고 싶지 않았어. 런던에서는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었어. 여기서는 가능할 것 같소. 파리에서는. 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야 해요. 승산 없는 도박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나는 그래야 해요. 그래봤자 3류밖에 못 될 거예요. 고작 그 그림 나부랭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니.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화가 분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인류가 아니면 절대 당신은 만족 못해요. 찰스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맹추 같으니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어?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난 지금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 아, 이게 바로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지금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림 안 그리면 난 죽어 당장. 이런 뭔가 거예요. 사명감 같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내야만 한다는. 이건 근데 이제 이건 자기의 그건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혼이 지금까지 네. 잠자고 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터져 나와 버리는 거다. 너무 멋있다. 이런 거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거렁뱅이가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아니, 근데 누구나 다 이런 삶을 꿈꾸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현 가능하게 이렇게 그렇죠. 행동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더 그럼 물어보겠다. 네. 부인에게 진짜 안 돌아갈 거예요. 욕 먹어도 괜찮소. 부인과 아이들이 거지 짓을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마지막에 이제 내가 한마디 쏘아줍니다. 정말 당신 천하의 악질이군요. 그러니까 찰서 딱 한마디 하죠. 그래, 이제 그만큼 했으면 속이 다 후련할 테니 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이걸 딱 끝나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만의 언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렇네요. 이게 남의 핑계를 대고 남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럴듯한 근거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림 그려야 돼. 난 모르겠고 남 욕을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참 이게 묘했는데 자기도 이 술집에 둘이 이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 생각의 느낌을 언어로 표현을 못하지만 뭔가 개성이 있는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묘한 매력이 느껴진다 이거죠. 네네네. 자기는 지금 파리에 오면 우리가 막 새로운 그래도 도시니까 막 이국적인 풍물이나 사람 보면서 눈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평온하더란 말이죠. 스트리랜드는. 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영혼을 어지럽히고 있는 자기의 안에 어떤 영상 말고는 아무것도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마침 그 술집에 이제 여러 가지 직업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데 직업 여성 한 명이 이 찰스에게 반한 같다 이거죠. 그 찰스는 프랑스 말을 못하니까 이 작가인 나가 프랑스 말을 할 줄 알잖아요. 통역을 좀 부탁한다면서 내 이 사람
하고 이 사람 집에 따라가고 싶다는 말을 좀 전해다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찰스는 나는 이 관심 없다고. 그러니까 이 통역을 해주는 내가 좀 바로 직설적으로 거절하면 좀 민망할까봐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당신을 거절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끈질기게 자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신사분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서 난 꼭 가고 싶다 이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해줬거든요. 찰스 갑자기 이거는 통역을 안 해줘도 누구나 다 알아듣는 그 말들 있잖아요. 싹 꺼져버려라고 말해주시오라고 하니까 여자가 갑자기 뭐 이건 프랑스 말을 제가 모르니까 무슈네 빠볼리 해가지고 이게 신사답지 못해요 하고 이제 여자가 일어나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모욕까지 줄 필요 있느냐 호감을 표시했는다니까 주인공 아니 화가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구역질이 나요. 구역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거 자기 아무리 봐도. 그럼 왜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뭔가가 생겨났을까? 평생 동안 정권 거래나 하고 주식 중개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이 본능이 자라나가지고 주변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물론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힘 있고 부가 있고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하기도 하잖아요. 네.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석가모니도 그랬으니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이 사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남의 평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찰스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야 여기 이 스머센 몸이 정말 이 분석을 잘하더라고요. 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체로 자신을 속이는 말이다. 보통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말은 아무도 자기의 기괴한 어떤 기벽을 모르리라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진짜 남이 생각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남이 모르겠지 하고 사실은 한다는 거죠. 또한 기껏해야 내가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과 반대로 행동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집단의 이 주류와 어긋나니까 내 집단에서는 내가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우리 대표적인 게 제가 한번 말해요. 조폭, 야쿠자. 퇴폐의 원리가 있다잖아요. 야쿠자는. 네. 그러니까 야쿠자의 어떤 윤리는 일반 사회집단 윤리하고 반대되잖아요. 그쪽에서는 뭐 잘못하면 손가락 하나 잘라갖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거는 진짜 반문명적이라고 보는데 그쪽 동네에서는 멋있다. 예를 들어 이거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자기들만의 상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거 집단이 있으니까 개인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 집단이 있으니까 집단이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상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본래 내가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 터무니없는 어떤 자존심을 가지게 되고 막 그냥 무모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잖아요. 이런 거다 이거죠. 난 상관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스트릭랜드는 근데 진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인 나는 남들의 의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난 절대 안 믿는다 이거죠. 그것은 무지에서 오는 허세다는 거죠. 무지에서. 남들이 자기의 조그만 잘못들을 비난할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남의 아랑곳. 그 말 뜻은 뭐냐면 아무도 내 잘못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자기는 철석같이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스트릭랜드는 온몸에 기름을 바른 레슬링 선수 같다. 우리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기름장어로 불렀는데 여기는 기름 바른 레슬링 선수.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잘 빠져나가니까. 이자는 도덕의 한계를 넘어선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어요. 다 선생님처럼 행동한다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소리. 누가 나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많은 줄 알고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면서 전혀 불만이 없이 살아가요. 그럼 칸트가 그 말 했잖아요. 그대의 모든 행동이 보편적 법칙에 맞게 행동하라. 이런 말 모릅니까? 그러니까 헛소리요. 그러니까 나중에 헤어질 때 작가가 오히려 찰스에게 슬복이 된 거예요. 아무래도 뭐 당신은 내가 잘 모르지만 부인께서 선생과 헤어진 것은 잘한 것 같아. 당신은 괴물이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헤어지기. 그렇죠. 근데 찰스가 이 말을 하죠. 제발 내 처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말 좀 잘해주시오. 하지만 여자들이는 워낙 머리가 나빠서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런던에 돌아가서 부인을 만나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여자는 없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더라. 근데 부인이 딱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 아니요. 여자랑 달아나면 가망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어떻게든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면 다 끝났다 이거죠.
그렇네요. 이거 어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 감독 영화 감독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지? 여자 때문에 네. 나가면 네. 그래서 이혼을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네. 돌아온다고 하는데 여자 때문에 아니라면 오히려 아. 해줄 수가 있는데 이혼을 그는 이혼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가 6편을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보통 또 이런 남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 나중에 하여튼 네네. 그런 거 그러니까 여자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찰스의 생각과 달리 아내가 똑똑하시네.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네. 이혼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혼도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왜? 왜 그 사람 좋은 일 시켜주냐고. 그래서 이혼도 안 할 거라 이거죠. 아 그래요? 네, 그 사람 좋은 일도 시켜줄 이유 없다. 지 원하는 대로 안 시켜준다. 그 사람 좋은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이혼해 준다고 하면 특별히 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런 상상을 한 것 같다 이거죠. 네. 무슨 상상이냐면 응.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막 뭐 바깥에 나가서 수십 년간을 나를 버려서 죽어가는 자리에서 나를 부르면 항상 괜찮아요. 전 늘 당신을 사랑했어요. 다 용서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여자가 스스로. 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성들이 힘이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죽음까지 항상 내다보면서 그 미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조명하기 때문에 여자는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뭐.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아니야 이놈이 나중에 개가천선해가 마지막 내가 당신에게 사죄를 하고 이럴 때 내가 멋있게 용서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버텨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시간관이 남자들보다 멀리 가요. 하여튼 이렇게 혼자 이게 또 힘내서 잘 사시려면 뭐 이렇게 혼자 저녁에 생강 차례도 한 번씩 이렇게 드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가슴이 따끔따끔하니까 네. 네, 따뜻한 걸로 녹여줘야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생강 차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특히 여자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생강이. 아니 뭐 따뜻한 우유에 요즘 생강 라떼도 많이 해 드시는데 네. 그걸 위해서 여러분께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바로, 뭐죠? 근홍부 생강청인데 네. 지리산의 자연을 담은 이 지리산의 자연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생강 순수 생강하고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강, 진짜 생강. 근데 그러면 너무 쓰거나 막 그 생강 특유의 맛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설탕은 넣었죠. 아. 유기농 생강 말고 안 넣었다며 아까. 그러니까 생강이랑 유기농 설탕만 넣었어요. 네. 네. 생강 65%에 네, 설탕은 좀 넣자 우리. 설탕 좀 인간적으로. 넣어야지. 예, 그래서 특별한 근홍부 생강, 네. 진짜 진한 네. 생강 요겁니다. 이 생강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가을 환절기 때 되면은 이제 뭐 도라지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강즙 무조건 드시거든요. 네. 기관지 안 좋으신 그렇죠. 분이라든지. 특히 우리 같이 목을 또 많이 쓴다든지 네. 요즘 같은 그 미세먼지 많을 때는 생강차 한 잔 마시면 정말 좋죠. 그렇죠. 네, 요 생강청 물에 따뜻한 물에 타드셔도 좋고요. 뭐 조금 진한 거 좋아하시면 직접 드셔도 됩니다. 네. 생강청 진짜 진한 생강입니다. 요건 어디서 드시면 되냐? 왕비님 몰에서 역시 이것도 왕비님이. 왕비도 왕비님 많이 바쁘시네. 왕비님이 생강청 만들고. 자, 왕비님 몰 인터넷에서 왕비님 몰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강은 생강이고요. 네. 또 다른 생각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혼자 남겨질 그 아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음. 비참하게 죽기를 소원한다. 에? 아주 걸맹이로 비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악담을 퍼붓고 이제 화가 나니까. 그렇죠. 끝났죠. 자, 5년이 지났어요. 이제 작가인 내가 네. 파리로 가서 이제 작품을 좀 써보려고 파리로 가기 전에 이제 부인을 한 만나러 간 거죠. 네. 부인은 그 동안에 타자 사무실 열어가지고 아주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도 잘하고 있어요. 결국은 남편이 잘 떠났네. 아 그런가요? 기반을 잡았고 찰스의 네. 부인은 그렇죠. 찰스의 부인은 아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에 보내고 그래요. 또 다른 사교계에 아주 초청장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만큼 아주 데뷔를 잘한 거죠. 자, 그래서 파리에 가면 제가 남편 소식 들으면 알려드릴까요 하니까 글쎄요. 뭐 근데 형편이 어렵다면 내가 돈을 좀 도와드릴 용의는 있다고 전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내가 이 이야기 부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네. 이게 아주 친절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럼요.
결국 좀 앙심에서 나온 것 같다 이거죠. 그치. 너 비참하게 살지? 내 근데 나는 잘 사니까 돈 좀 줄까? 이런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행복이 때로는 사람을 고결하게 만드는 수가 있는데 고통은 대체로 사람을 좀스럽게 만들고 앙심을 품게 만들 뿐이다. 참 좋은 말 이런 같아요. 말 진짜 너무 멋있다. 그렇죠. 행복은 때로 사람을 고결하게 행복은 정말 어쩌다 한번 사람을 고결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고통이라는 것은 대체로 사람을 좀스럽게 만들고 앙심을 품게 만든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딱 이런 순간에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감성적 이념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풍상을 고통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네. 그러니까 고통에 이제 세파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바람. 그 시오노 나나미가 했던 이야기인데 네. 세파를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바람을 안 맞았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시오노 나나미 이야기입니다. 산소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바람을 안 맞다 보니 산소가 항상 결핍돼 있다는 거죠. 온실에서만 자라다 보니. 네.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한 번만 어떤 고통을 딱 겪어버리면 다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고통이 오면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세파를 한 번도 안 겪다 보니까 산소가 모자라니까. 근데 또 세파를 너무 많이 겪은 사람은 비틀려 버린다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항상 좌절만 하다 보니까 성격이 그냥 뭐 비틀려지고. 그럴 수 있어요. 참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참 힘듭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결국 2주일도 안 돼가지고 파리에 가가지고 네. 바로 찰스를 만나게 됩니다. 음. 그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된 거는 예전에 내가 그 작가인 내가 로마에서 더크 스트로브라는 친구를 만났거든요. 네. 이 더크 스트로브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데 네. 이 사람은 정말 작품은 정말 잘 봐요. 남이 진짜 잘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감시가는 천하인류인데 본인이 못 그리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은 삼류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벌어요. 왜냐면 이발소 그림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이발소 그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 거. 이발소 가면 네. 항상 그 그림이 뭐가 있냐면 크게 세 개도 아니지 2개 정도 있어요. 네. 돼지. 돼지? 돼지가 이렇게 누워 있고 암돼지 누워 있고 네. 한 10마리 새끼 돼지들 쭉 젖바는 그림. 그거 하나 딱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호랑이가 대나무 숲에서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또 태양적인 것도 하나 이국적인 풍경도 하나 싹 그려놨죠. 그렇죠. 유럽의 어떤 농촌 마을에 풍차 돌아가고 이런 것. 네, 그런 거 하나 있고. 그걸 이발소 그림이라고 해요. 보통. 그게 왜 꼭 이발소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뭔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아. 아주 전형화되어 있는 그림도 있잖아요. 딱딱딱. 우리 옛날에 막 그 치킨집 같은 데 가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치킨집에? 네. 치킨집엔 주로 이제 치킨집에. 그 네. 맥주 달력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맥주랑 전혀 관련 없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수영복만 입고 그런 사진들이 맥주집에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맥주집 하시는 분들이 외상값을 받아낼 때 꼭 그 외상 진 사람들이 저 달력을 주면 외상값 바로 갚겠다고 그렇게 딜을 하죠. 보통. 아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런 것 이야기도 있었죠 예전에. 맥주집보다 조금 더 수위 높은 게 이제 당구장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구장은 맥주집에 살짝 좀 더 높아요. 거기서는 뭐 어떻게 더 벗어? 이제 공장은? 아니 더 벗는다기보다 그러니까 옷은 거의 비슷한데 체위가 달라요? 아니. 그렇게 저 이상하게 나오진 네. 않고요. 네. 옷의 그 투명도만 살짝 다릅니다. 옷은 면적은 같아. 근데 투명도가 살짝 다릅니다. 아 참 섬세하게 분류를 잘하십니다. 아 진짜 섬세하다. 그 방면에 있어서 정말 정영진 씨를 따라갈 사람이 네. 대한민국엔 없는 것 같아요. 정보의 정밀도 아주 높은 것 같아요. 뭐 아마 다들 투명도까지. 공감하실 겁니다. 이건. 네. 자 그렇게 이발소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러니까 동료들은 경멸하는 거죠. 동료 화가들은. 근데 경멸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돈을 그렇게 잘 빌려줘요. 우는 소리만 하면 돈 주니까 어린애 팔 비틀기보다 더 쉽다.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의 자존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보다 그림도 못 그리고 내 그림은 맨날 저 이발소에 걸리는 그림이지만 니네 나한테 와서 돈 빌리지 않냐.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상처를 입어가 괴로워하면서도 또 앙심을 품지 않고 착하긴 착한 사람인 거죠,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리석어서 경멸감마저 느낄 정도였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사람이 자꾸 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동정해야 어우 막 속 터져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자기 주인공 작가인 내만이 그 스트로브를 비웃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고마워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집을 데려가니까 결혼했다면서 부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크가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더크 스트로브의 부인은 영국 여자인데 아주 매혹적인 미인 아닌데 아주 수수한 매력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찰스 이야기를 혹시 몰라서 물어보니까
스트로브가 반색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찰스를 어떻게 하냐? 네. 근데 부인은 동시에 아우 그 나쁜 인간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부인이 나쁜 인간이라고 소리치냐니까 이 스트로브가 자기 집에 와서 그림을 다 보여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네. 찰스가 와갖고 그림을 다 보더니 좋다 나쁘다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돈만 빌려달라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저 나쁜 놈을 봤나. 좋으면 좋고 나쁜 말을이라도 한마디 해야지. 침묵하는 것으로 아예 그러니까 너 그 그림은 내가 입을 때릴 가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비난한 거 아니냐. 그냥 정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스트로브는 정말 대단한 화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찰스가? 아니 내가 작가인 화자가. 네. 화자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화자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아니 이제 5년 지났는데 그리고 이 스트로브는 자기 그림 못 그리지만 다른 그림 정말 잘 그리는데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대단한 화가라고 평가를 들었으면 이건 뭔가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부인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아유 나쁜 놈 하니까 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스트로브가 예술가는 온갖 영혼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 세상에 혼돈에서 만들어내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다. 그 아름다움을 또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나 알아보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알아보자면 예술가가 겪은 과정을 똑같이 겪어봐야 된다. 예술가가 만든 것을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들으려면 지식과 감수성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그러니까 자기도 대단하다 얘기겠죠. 네네. 근데 어떻든 이 말들,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것들은 뭐냐?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혼돈에서 만들어지는 경이롭고 신비한 거다. 이게 약간 예술이었던 그 지상주의적 느낌이 나는 거죠. 네. 다음 날에 스트릭랜드를 만납니다. 화자가 네. 찰스를 만나는데 뭐 완전히 이 사람은 뭐 그냥 비쩍 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달 동안 매일 빵 한 조각에 우유 한 병만 먹고 지냈다는 아이고. 거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네. 근데 이 사람 꿈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화자가 물어봐요. 왜 작품을 전람회 출판 안 시키냐? 남들의 생각 안 듣고 싶냐라고 딱 물으니까 찰스가 당신은 그래서 하면서 아주 경밀감을 보여주는 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사람들 말 듣고 싶고 너는 출품회가 뭐 인정받고 싶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인 화자가 막 말을 하는 거죠. 아니, 누구나 힘을 행사하기 좋아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람을 처음 그런 연민이라든지 공포의 감정이 일으킨다면 이보다 더 좀 선량한 영향력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러니까 멜로 드라마 같은 소리 막 이렇게 내뱉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부인과 애들 생각 안 나냐니까 전혀 생각 안 난다. 부인을 처음 깨안을 때의 기쁨이 생각 안 나냐니까 난 과거를 생각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영원한 현재뿐이야 라고 딱 하는 거죠. 난 과거를 생각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영원한 현재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나중에 이게 뭔가 시사가 돼요. 복순이 깔리는데 파리에 온 뒤로 연애는 해봤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연애도 하고 예술도 할 만큼 인생은 길지 않소.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이 말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의 본능은 쉽게 떨쳐버리지 못해요. 당신이 몇 달 동안 그런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자유로워져. 내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이제 하늘의 별들 사이를 걷는 기분이 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고 알고 보니 나는 지금까지 진흙구덩이를 걷고 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당신에게는 문득 그 구덩이에서 뒹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아주 저속하고 천하고 상스럽고 음탕하기가 소름 끼칠 같은 짐승 같은 여자를 만나서 당신은 야수처럼 여자를 덮칠 거예요. 그리고는 욕정으로 눈이 멀 때까지 그것에 취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말할 수 없이 순수해진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만 남은 느낌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아름다움이 마치 감촉할 수 있는 물건처럼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질 거예요. 저 산들바람, 저 실록의 나무들, 저 영롱한 강물과도 내밀하게 마음을 통할 수 있다고 느낄 거예요. 마치 신이 된 기분이랄까. 찰스, 그런 기분을 내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때 그의 얼굴에 야릇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중에 좀 시사가 돼요. 네. 이게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본능을 나는 이제 다 극복했어. 라고 막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내한테 억압됐던 본능과 충동은 나를 덮쳐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진리와 최고의 정의는 있잖아요. 가장 악마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 최고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정의를 가지고 해서는 그 얼마나 많은 나쁜 것들 다 억압하고 있잖아요. 나쁜 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게 악마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그게 펑 터져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에난티오드로미아 그 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감정이나 상태가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다른 감정이나
에너지가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정신 분석학 배웠잖아요.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좋은 거 착하고 정의롭다는 걸 가기 위해서 억압을 계속한 거잖아요. 내 욕망을.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더 정의롭고 더 착할수록 오히려 그게 나중에 더 극적인 형태로 완전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에난티오 드로미아, 두루미요? 드로미아, 에난티오 드로미아.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 칼융의 이제 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아, 그러니까 대극 반전이라고 하죠. 대극 반전. 뭐 동양적으로 하면 물극 필반. 한쪽으로 아. 끝까지 가다 보면 반드시 반대 방향에 이제 작용 반작용이 되듯이. 네네네. 근데 그럼 이게 결국은 부정적인 것으로 오는 거죠. 아니 부정 긍정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렇게 부정부패를 해버리지? 그게 그런 논리에 해명이 되는 거죠.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도덕적인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타락했을까? 에난티오 드로미아에 따르면 가장 억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결국 눌러놨던 게 터져 나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갑자기 40, 50 되면서 갑자기 내성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로 보면 에난티오 드로미아죠. 지금까지 너무 외향적으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나중에 또 나이가 들면서 내성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극자에서 극으로 가고 극우에서 극자로 가고 이것도 같은 원리가 되겠죠. 극과 극이 통한다는 게 그런 거죠. 한쪽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한쪽을 억압하다 보면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런 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정치적으로 특히 약간 진보에 있다가 갑자기 막 보수로 가시고 그런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 결국 보면 그걸 지금까지 내가 한 극단적 방향으로 가려면 나를 계속 억눌려야 되잖아요. 다른 거 생각 안 하게. 억눌려다 보면 근데 억눌린 것은 정말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이 그게 많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 이 책에도 나오고 다 하지만 어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만 아니 이 사람이 이제 성공 일부 직전에 왔어요. 이제 성공해야 하거든요. 그 성공 일부 직전에서 스스로 물러난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뭔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세상이 만사가 다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 또 갑자기 막 건강염려증 아니 내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갑자기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사실. 근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우리 마음이 결국 뭐냐면 균형을 찾아가는 이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갈 수가 없고 항상 뭔가 이게 중간으로 수렴한다고 해야 될까요? 균형을 항상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치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체크 앤 밸런스란 말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나 봐요. 민주주의의 근본이 네. 왜 체크 앤 밸런스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타협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타협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 이게 뭐야. 우리가 기면 기고 안 기면 안 기고 정이면 정이고 불이면 불이지. 네. 왜 타협이 해야 되느냐인데 타협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결국 타협을 하는 이유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옳고 한쪽 방향 나쁘다 하면 결국 영원히 평행선거리면 여기는 승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타협을 해야지만 그나마 통합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개인도 마찬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 상태를 너무 억누를 필요는 없다. 네, 지금 네. 바로 그 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본능을 너무 그렇게 떨쳐버리겠다. 본능은 나는 다 거부했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때 묘한 표정이 읽혀졌다 이거죠. 네, 네, 네. 찰스에게서. 네, 네. 뭐 에난티오 드로미아 이야기하다가 너무 딴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바로 이제 찰스도 만나고 스트로브 부부도 만나가지고 네. 정말 그 겨울에 스트로브 집안에서 정말 훈훈했던 게 기억난다 이거죠. 그들의 아주 평범한 생활에는 질서 정연이 한 게 있으니까 아주 기분 좋은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죠. 기분 좋은 아름다움. 네. 그 질서가 있으면 아름다움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스트로브 집에서 같이 보내자 해서 가려고 했는데 찰스를 한번 만나볼까 해가지고 갔다가 찰스가 병이 든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더크 스트로브가 집에 가가지고 부인한테 그 찰스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병 간호를 좀 해주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부인이 싫지. 질색팔색을 하는 거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그러면 아이 간호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집에서 해줘야 돼 하니까 이 부인이 그런 이야기예요. 제발 데리고 오지 말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무서워요.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사람 같아요. 데려오면 반드시 끝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크가 오지랖하거든요. 끊임없이 야 데리고 와야 돼 하면서 근데 이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도 딱한 처지에 빠진 적이 있지 않았소. 그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나. 이제 당신에게도 기회가 왔으니 이번에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지 않소. 그 말을 듣자 부인이 갑자기 얼굴 하얗게 질리더니 그냥
데리고 오라고 승낙을 해주거든요. 어.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말 나오겠습니다만 네. 부인이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영국 사람인데 이탈리아 왕족 가문에 가정교사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어떤 청년이 그 집안에 네. 청년이 이제 결혼하자고 꼬셔가지고 음. 부인을 임신까지 시켜놓고 네. 결국 쫓아내버린 거죠 길거리로. 네.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아무도 이제 완전히 혈혈단신 혼자가 돼 있는데 네. 그때 이 부인을 구해준 게 바로 스트로브란 그런 말이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트로브한테 그 말을 지금 스트로브가 그 말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거의 보기에는. 반 협박 아니에요, 이거. 아니 협박이라보다 좀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좀 부인의 어떤 부인의 가장 아픈 과거를 건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2, 3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간호를 해줬는데 내가 이제 글도 안 쓰, 화자가 글도 안 쓰시고 해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뭐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때 스트로브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스트로브가 뭔가 안색이 안 좋아요. 네. 무슨 일 있냐니까 아니 내가 찰스 보고 그림을 같이 그리자고 하니까 이놈이 나를 쫓아내 버렸어. 자기 그림을 그릴 때 옆에 누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기 주인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 이거 그럼 내가 가서 쫓아내 줄까 하니까 아 그러지 말고 하면서 막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스트로브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내가 나가 버렸어라고 말을 해요. 왜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아내가 찰스를 좋아한단 말이야. 응? 아내가 찰스를 좋아한단 말이야. 스튜디오로 가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아내가 나간 게 아니라 내가 나왔다는 거야 집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찰스가 뭔가 둘이가 내가 집에 들어가니까 둘이가 내가 들어온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렸는데. 네, 그래서 찰스에게 이제 몸도 나왔으니 돌아가 달라고 하니까 찰스가 이제 짐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아내가 짐을 다 산 찰스 옆에서 여보, 저도 이분을 따라가겠어요. 당신과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라고 선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막 오히려 찰스를 공격했는데 찰스가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벌렁 나자빠지고 자기가 또 너무나 황당해서 응응 소리내 울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둘은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당신은 잔인하오. 부인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또 이제 막 말을 한 거죠. 저 사람 따라가면 저게 얼마나 더러운 곳이고 저 사람 돈이 한 푼 있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진짜 저 사람 돈도 안 벌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돈을 벌 거냐고 하니까 부인이 글쎄요 길을 찾아봐야죠. 갑자기 자기 마음에 소름 끼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내가 나갈게. 그냥 여기 살아. 둘이 여기 살고 내가 나갈게. 부인이 진짜 자기 생각에는 진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이 사람을 여기 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나오면서 가진 돈의 반을 부인에게 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돈도 반 주고 그냥 나온 거예요 지금. 호구네 호구. 그러고 나서 내 옷가지를 사서 수유에게 맡겨 놓으세요.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찾으러 갈게.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진짜. 뭔가에 압도된 것 같아. 압도됐다. 그 예술가인 찰스의 어떤 기운. 아내가. 그러니까 찰스에게도 압도되고 네. 아내의 그 변한 아주 극단적으로 변한 이 모습에도 이 스트로브 이 사람은 좀 압도가 돼서 아 아내의 변한 모습에 그럴 순 있겠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까 화자가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참을 수 없느냐? 스트로브의 나약한 승리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인과 찰스가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더크 이놈의 나약한 모습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로브는 아니야. 우리 부인이 다시 돌아오면 난 다 받아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여자가 그래도 난 다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오류죠, 그죠? 예전에 우리 소설처럼. 너 언제부터 눈치챘냐 이런 물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집사람이 내가 다가가니까 몸을 부르르 떨더라고. 그러니까 딱 느낌이 온다 이거지. 아, 내가 딱 손길만 마주쳐도 몸을 부르르 뜬다. 지금 네. 좋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세 가지 원리에 나오잖아요. 여성은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사회에서는 여성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면 그 다른 사람하고 그 어떤 성적 접촉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근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도 또 이제 반여성적인 발언 서머셋 모험에 네. 발언 나옵니다. 많이 나오네요 오늘. 네. 자기는 보통 여자가 마음속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애무와 육체적 위안에 대한 반응을 보통 여자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를 애무해주고 그 자기를 육체적으로 위안해주는 것을 여자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포도 능쿨이 아무나 타고 자라듯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수동적인 감정이다. 참 냉소적이죠. 근데 세상의 지혜는 그런 감정의 힘을 알기에 남자가 여자를 원하면 여자에게 그 남자와 결혼하라고 부추긴다. 어차피 똑같다. 다 똑같다 남자는. 사랑은 나중에 저절로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 남자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해 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가 이런 거다 이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 안정감에서 오는 만족, 안전하다는 데서 오는 만족, 재산에 대한 자랑스러움. 아, 나 우리 남편이 이 정도 돈이 있어. 누군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즐거움. 아, 나는 그래도 아직 쓸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정을 가졌다는 데서 오는 만족감 등이 어우러진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감정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여자들은 거기에 무슨 정신적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감정도 열정을 막아낼 방비책이 없다. 이 아무리 감정이 방비책 막 튼튼해서 하나도 그렇죠. 열정이 한번 몰아치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블란치 스트로브, 바로 스트로브 부인은 스트릭랜드를 찰스를 격렬하게 싫어했던 이유는 바로 처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뭔가 끌리는 데가 있다. 느껴 그 그렇죠. 불안감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찰스에게 느꼈던 공포감이 뭔가 찰스가 기묘한 방식으로 그녀의 마음을 지금 어지럽히고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삶이 무너질 것 그렇죠. 같은. 그러니까 내게 느꼈던 두려움을 그러니까 바로 그 찰스에게 전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이 찰스 저놈 나쁜 놈이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거나 정화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네. 근데 결국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아까 에난티오 들어오면 말씀드리면 사랑과 정화는 한 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억압할수록 강해진다는 거죠. 억압할수록. 그 예전에 그 우치다 다츠루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죽고 나면 가족 구성원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내가 그 사람을 죽였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를 네. 우리 남편을 우리 그게 왜 그런 줄 아냐 이거죠. 그냥 진짜 그 감정을 가지잖아요. 아니야 나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우 너무 병수발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죽어줬으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난 진짜 죄책감을 가져 하잖아요. 그럼 진짜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걸 과거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떠나가지고 봐보세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사라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잊혀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잊혀지면 사랑하는 강도가 떨어진 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그러면 끊임없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책감을 불러와야지 끊임없이 나는 사랑해야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죽기를 원했거든.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와야지 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사랑해야지 이 죄책감 씻겨질 거야.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을 죽어서만 하고 바란 적이 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반대되지만 그 감정이 같이 가야지 내가 이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는 연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과 정오라는 게 그래서 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자는 극우가 있어야 되고 극우는 극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사랑이 불타오르거든요. 감히 우리 그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북한을 보면 미제라는 게 적대적인 천천지 원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이제 지도자를 영원히 사랑할 수 있거든요. 저 철천지 원수를 불러 들어야지 이 철천지 원수에게서 우리를 지켜주는 지도자 동지가 얼마나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적대감을 불러 일으킬수록 사랑은 불타오르거든요. 바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스트로브 부인의 감정이 이런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인간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죠? 근데 뭐 이런 이야기예요. 화자가 찰스에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한테 너 왜 그리 사납고 잔혹하냐라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인간의 룰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근데 사랑은 몰입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여튼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뭐에 사로잡혀가. 근데 찰스가 그런 덫에 빠질 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오래 가겠냐 이거죠. 사랑하기에는 찰스라는 사람은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하면서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속박을 못 견디잖아요. 지금 부인한테 벗어난 것도 그 속박을 못 견디는 거예요. 가족의 속박. 아들, 딸 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처성자오, 처라는 튼튼한 성과
자식이랑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또 사랑을 한다? 말이 안 똑같은 되지. 감옥이 될 텐데. 그 이 사람은 이게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죠. 결국 이게 둘의 미래는 그죠? 그렇죠. 뻔히 보이네요. 뻔히 보이죠. 근데 처성자욱이란 말이 원래 있어요. 네, 우리 토지에 나오는 말인데 와닿습니까? 그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유로운 인에 살고 싶어도 네. 철하는 성의 가치고 네. 자식이랑 감옥에 갇혀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라는 남편은 성과, 그것도 있어요? 자식이랑 감옥에 갇히는 거죠. 네. 그거 똑같은 거죠. 여자는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종지도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네. 봉건 시대 때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종이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 남편을 따라야 되고 세 번째는 아들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여자는 더 그 굴레 갇혀 있는 걸로 표현됐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자연이 없는 거죠. 네. 네. 이 부부가 아니라 이 어디야 찰스랑 네. 그 부인. 이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찢어줘야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더그 스트로브가 네. 어른스럽게 처신을 못하고 네. 계속 부인을 쫓아다니는 거죠. 한 번만 봐달라, 한 번만 만나달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 자기가 용서 받을 게 없는데. 네. 근데 그러다 부인한테 빵까지 얻어맞아요. 네. 부인이 제발 지긋지긋하게 이런 쫓아주면. 저질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가 더 열받는 거죠. 이런 분별도 배알도 없는 놈을 봤나. 여자가 제일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랑하지 않는 남자가 와서 죽도록 사랑한다고 매달릴 때처럼 여자가 잔인하게 구는 경우는. 맞아. 아 이거 참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발 좀 현명하게 굴거나 차라리 자네 부인의 머리를 지팡이로 후려 갈겨주게나. 그러면 지금처럼 멸시는 안 받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든 뭔가 하여튼 이 스트로브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지금 장기가 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결국 비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지? 몇 주 뒤에 어. 스트로브가 찾아와가지고 불쑥 자살해 버렸네라고 말을 해버려요. 응? 누가? 자살해 버렸네. 누가? 아내가 아내죠. 아내가 자살했네. 아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말을 못하니까 벌벌벌 떨고 그래서 술 한 잔 타줘가지고 좀 차분히 말해봐 이러니까 어젯밤 싸움 소리가 나고 그 작자가 찰스가 나가고 나서 오늘 아침에 과실 여자가 편지를 갖다 주러 가니까 신음 소리가 나서 문을 한번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더라. 들어가 보니까 블란치가 스트로브 부인이 침대에 누워 다 죽어간 소리를 내더라. 테이블에는 수산병이 놓여 있더라. 무슨 병이? 수산. 아. 이게 표백제예요. 표백제. 네네. 우리 치면 뭐 그 표백제. 수산화나트륨 할 때. 네, 그거 먹은 거예요. 왜? 뭘 왜야? 나갔잖아요 지금. 작가가 뭘 왜? 찰스가 나가버렸잖아요. 이 찰스 같은 놈아. 뭐가 왜야? 아니 그래도 뭘 죽기까지 해. 아니 찰스가 나가버렸잖아요. 그 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스트로브는 와가지고 부인이 내 집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네가 아느냐 이러니까 화자가 열받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어먹을 자네가 왜 못 견뎌야나 자네 아내가 못 견뎌야지 라고 이제 막 쏘아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 스트로브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네 어쩌면 그렇게 무정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찌질이 등극이네 이 사람. 병원에 갔단 말이죠. 병원에 갔는데 이제 간호사한테 좀 이게 면회를 신청하니까 병실에서 싫어요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목소리가 달라요? 간호사님 물어보니까 그 독으로 성대가 다 타버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덕크를 내보내고 이제 네. 화자가 덕크는 있으면 안 되니까 간호사한테 물어봤죠. 왜 그런 짓 했는가 물어본 뭐라고 하던가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가 눈앞에 있으면 이 자식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 여자를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결국 합병증으로 회복 불가능이 되고 어느 날 저녁 스트로브가 찾아왔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이고.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스트로브가 너무 지쳐가지고 울음도 안 나오는 거죠. 일주일간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까 부인 이제 소식 때문에. 네. 그냥 맥없이 들어눕다가 잠이 들어 있더라는 거죠.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저절로 잠을 잔 거죠. 참 이 재밌는 말합니다. 여기서 자연이란 그처럼 잔인하면서도 때로는 자비스럽기도 한가 보다. 참 우리 사람은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잠은 오지. 잠은 배도 오잖아요. 고프고. 우리 예전에 오디세이아에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 폴리페모스 동굴에 가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다 잡아먹히고 그래서 그 폴리페모스를 그 찌르고 동굴을 탈출해가지고 섬에 도착해갖고 이제 오디세우스하고 동료들이 일단 막 먹잖아요. 그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동료들 생각나서 엉엉엉 우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엉엉 울고 나니까 잠이 와서 잤다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 실존의 조건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장례식 묘제는 덕크와 나만 참석한 거죠. 네. 참 그죠. 네. 근데 자기는 이제 덕크를 보내고 나서 날씨는 맑고 햇빛은 밝다.
나는 스트로보와 그의 슬픔을 내 마음에서 털어내 버렸다. 또 사람의 그 심리 있잖아요. 너무나 자꾸 불행한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날씨가 이렇게 맑고 햇빛은 밝다. 정말 이러니까 막 그냥 이 파리의 거리를 즐기고 싶었다. 오후를. 근데 일주일 뒤에 이제 스트로보가 고향으로 떠난다고 찾아오면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찾으러 가는 거죠. 이제 부인하고 떠나고.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이 너무나 체념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 얌전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소박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사랑을 구해야 돼. 네. 구석진 데서 그냥 만족하면서 조용하게 우리는 양순하게 살아가야 돼. 그게 살아가는 지혜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 상심해서 그렇겠지만 아유 그런 체념이 좀 못마땅한 거죠. 아직 젊잖아요. 화자는. 네네네. 근데 마침 그런 느낌 들어요. 이 고갱이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마치 그런 느낌 들잖아요. 진짜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막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근데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어떤 그림을 봤다 이거죠. 네. 찰스가 그린 그림. 소파 위에 누워 있는 여자를 그림인데 바로 블란치를 모델로 그렸다. 근데 내가 그 그림을 보자마자 찢었어. 찢어버리려고 했다. 왜? 그런데 거기서 난 진짜 그림을 봤네. 어. 그냥 경외심마저 느껴지는 어떤 영성까지 느껴지는 언어로는 기술하기 힘든 경험과 아름다움. 이것은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찢으려고 했다가 그 찢은 도구를 나도 모르게 떨어뜨려 버렸다. 이 그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그림을. 그래서 다음날 그 찰스를 만나가지고 오히려 스트로브가 네덜란드로 나하고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요. 우리 고향에 같이 가자. 덕후가. 네, 그래서 화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 말도 안 나. 얘 덕후 너무 이상한 캐릭터다. 네. 그래서 애매하게 찰스가 웃더니 블란치 그림은 너가 가져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화자도 그 생각을 해요. 근데 덕후도 아직 젊으니까 몇 해가 지나면 고향에 가가지고 또 자기가 비슷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돌아보면 이 모든 불행은 한때의 그거였구나라고 선우승을 짓게 될 때 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찰스를 만났단 말이죠. 길을 걷다가 네. 화자가 울컥 역겨움이 솟구친 거죠. 이 인간 때문에 그렇죠. 그 한 집안이 가정의 그렇지. 평화 다 무너졌다. 그래서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려는데 이 찰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의 관심 보이면 절대 관심을 안 가지는데 자기를 무시한 사람한테는 또 이야기를 자꾸 붙이려고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집까지 쫓아왔다 이거죠.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작가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반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행위의 동기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참 그 댓글을 재밌게 달아주셨는데 네. 어떤 행위를 분별하기보다는 그 행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다. 그게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고 아주 참 분에 넘치는 찬사를 보내주셨는데 네네. 여기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작가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호를 뜻하기보다는 동기를 알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이게 나쁘다 좋다 할 때나 왜 그랬을까.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오히려 궁금하다 이거죠. 이 사람은 진짜 왜 찰슨이 그랬을까.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가책을 안 느끼나. 덕크는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줬는데 내가 왜? 그 친구는 본래 남을 돕는 걸 즐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친구 부인을 빼앗을 이유는 뭔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부인은 한순간도 그자가 한 짓을 용서를 안 했어 이런 거예요. 아, 그 구해왔을 때부터 아유,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아나보다. 난 여성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구해왔을 때부터. 여자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용서하지만 자기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법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용서하지만 자기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용서하지는 못하는 법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정민이 빨리 출동해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요? 뭐지? 이건 좀 많이 어려운데 내가 뭔가 바라지도 그 이제 지난번 심하진 작가의 그런 것처럼 내가 바라지도 않은 그의 어떤 희생이나 배려였는데 그거를 내가 원치 않는 걸 해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게 되고 평생 뭔가 그런 짐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분노인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기서 조금 뭐 힌트를 네. 라고 보면 네. 쫓겨날 때 임신한 몸이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덕크가 그때 만나가지고 결국은 같이 살게 된 거거든요. 네. 이후로 그 이제 그 일종의 스트로브 부인이 보여주는 고요함이라는 거는 마치 해일이 지나간 섬 다음에 뒤덮은 적막함들. 해일이 쓸고 간 다음에 고요함.
천성적인 고요함이 아니라 그리고 그 여자의 쾌활함은 절망에서 오는 쾌활함이었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그렇게 배에 부른 상태에서 쫓겨나온 그 순간 그 여자의 인생은 그냥 끝난 거야 거기서. 이미 죽은 거지. 더 이상은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여자인 거죠. 근데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갔던 거지. 그러면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결국 애는 그때 임신해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3, 4개월 후에 결국 사산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찰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설마 그 여자가 내를 따라 나설 줄은 몰랐어. 나는 항상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을 했어. 난 너가 실증 나면 그때는 너가 떠나야 된다라고 난 항상 말을 했다. 네네. 그런데도 그 여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여자 몸이 근사해서 누드를 그리고 싶었고 네.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니까 흥미가 사라지더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자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했군요. 그러니까 바로 찰스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여자들이란 쾌락을 충족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 여자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의 정신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만족을 몰라.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지배욕이 강하지. 지배하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여자는 지배욕을 강하게 가지는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지배해야지 안심한다는 거죠. 또 여자는 마음이 좁아요. 자기가 모르는 추상적인 것에는 화를 내는 버릇이 있지. 마음을 쓰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이야. 남자의 정신은 우주의 저 먼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여자는 그걸 자기 가계부 안에다 가둬두려고 하는 거지. 내 아내처럼. 비유가 너무 좋다 진짜. 그래요. 내 아내처럼 블란치도 나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어. 나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자기 것이 되어주기만 바랐지.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빼놓고 말이요. 난 혼자 있기를 바랐거든. 그거 빼놓고는 무슨 일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극히 어떻게 보면 참 반여성주의적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뭐야 천재와 대중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 그죠? 천재와 일반 사람들의 어떤 관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화자가 그런 이야기했죠. 한마디로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하니까 찰스가 반문을 해요. 당신 정말 블란치의 생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긴 하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너 정말 말은 나보고 인간 아니라는데 그랬는 너도 너 블란치 정말 생사에 관심을 뒀냐? 딱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화자가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내게 동정심이 부족한 거죠. 뭐 나도 뭐 진심으로 관심 가졌다고 생각 안 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그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너는 너의 확신에 용기가 없군. 목숨이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블란치는 나한테 버림을 받아서 자살한 게 아니야. 어리석고 균형 잡히지 않은 인간이라서 그랬지. 자 이제 그 여자 이야기는 그만해. 전혀 중요할 것 없는 사람이니까 갑시다. 내 그림 보러 갑시다. 이 작품 너무 진짜 좋다. 무섭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실 한번 사로잡히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순간 작품을 보러 가자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 그림 보여줄 테니. 근데 화자가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 찰스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화가 나요. 보러 가고 싶은 마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금 그 스트로보 부부의 삶이 정말 비정한 우연으로 산산조각 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덕후도 재밌는 말이에요. 감정의 깊이보다 표현이 더 요란한 인간인지라 얼마 가지 않아 다 잊고 말 거다. 감정의 깊이보다 표현이 더 요란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다 잊고 만다. 이게 참 정말 예술적이다. 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여줬던 네. 그 그림을 자기 자기 어떤 공간에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찰스가. 화자는 그 그림을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칸트가 말하는 뭔가 혼란, 어떻게 보면 송곳까지 가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어리벙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을 봤을 때 왜 우리가 이게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이 쾌감이 느껴지잖아. 이걸 알기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예술 작품의 감성적인 면을 알아내서 우리 인식 능력이 총동원되고 마침내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영혼에 땀을 흘린다고 했는데 정말 자기가 보니까 어떤 상태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대한 안간힘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억누를 수 없는 공감이 느껴지고 혼란과 당혹감 속에 막 감동이 막 물길 넘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막 혼란스러우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 이제 알겠다. 당신이 왜 그 여자에게 블란치에게 가졌던 감정에 굴복했는지 이제 알 것 같다. 당신의 용기가 꺾였구나. 그 여자와 같이 살았을 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때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뭔가 당신을 계속해서 그 영국에서 떠나오게 한 그 어떤 한없는 갈망. 거기서 당신은 이제 이 그 갈망이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몸도 약한 상태에서 이 여자가 간호를 해주니까 사랑해서 해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한순간. 자, 그렇지만 이 여자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역시 그게도 휴식이 없음을 깨닫고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된 거죠. 당신은 본래 여자에게 연민을 안 느끼는 사람 아니냐. 자기 자신에게도 연민을 안 느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여자를 죽인 거다. 두려움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랑에서도 휴식이 없음을 깨닫고 여자가 미워지고 그 여자가 두려워지니까 죽인 거고 뭔가 위험에서는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여자를 죽였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화자가. 네. 그러니까 또 한마디만 딱 하는 거죠. 못 말리는 감상주의자군. 딱 한마디예요. 찰스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뒤에 찰스는 마르세유로 떠났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지향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다. 이거 찰스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 갈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희생시킨다는 거죠.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네. 남들까지 희생하는 건 뭐 이런 사람이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돈도 무관심하고 뭐 가난, 명성, 세상에 이런 게 유혹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란 게 아니라 유혹조차 느낄 뭐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여기에 신들려 있으니까.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뭔가 예술의 어떤 갈망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끝나게 되는데 자기가 우연히 타이틀을 이행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됐다. 타이틀 섬에 나는 놀러 갔더니 네. 여기에 바로 그 찰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찰스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 참 이 대목에서 좋은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날 곳이 아닌 데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어딘지 모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고향에 살면서도 가족 사이에 살면서도 낯선 곳에 있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게 되고 바로 그 느낌 때문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뭔가 영원한 것을 찾아 멀리 사방을 헤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신비스럽게도 바로 여기가 내가 살 곳이라 느껴진 장소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한다. 그곳이 바로 그처럼 애타게 찾아야 했던 고향인 것이다.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경,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낯익었던 풍경과 사람이 들리었던 것처럼 나는 정착하고 만다. 마침내 그는 이곳에서 휴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결국 이 사람은 타이트에서 나의 고향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의사가 돼가지고 정말 출세할 수 있었는데 이 책이 나와요. 휴가 동안에 잠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에 내렸는데 30분 동안 딱 보고 나서 여기가 내가 평생 머무려야 될 곳이라고 그냥 갑자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 정착해 사는 거예요. 지금도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바람에 이 사람보다 그냥 일반 병원, 그냥 개인 병원 개업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안 간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그 병원의 무슨 원장님이 되고 기사 자기까지 받고 예쁜 부인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화자에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같은 의학교 나왔으니까. 네. 아니 그놈은 역시 인간은 머리만 좋다고 안 되나 봐. 인격이 있어야 되나 봐. 이게 화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30분간의 생각 끝에 출세가 보장된 길을 내동댕이 치는 사람이 정말 큰 인격이 필요한 거 아닌가. 당신들은 지금 저놈들이 아유 저거 인격이 모자라 가지고 저 알렉산드리아 저 총구석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그가 인생을 망친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거죠. 아 머리가 좋다고 인생 잘 사는 거 아니야. 저 인생 저 완전 조졌다. 지금 저 애는 5에 뭐 저 시골에서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딱 그런 이야기죠. 과연 그가 인생을 망친 것인가?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조건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 망치는 길일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른 척도가 있으니까 나는 특히나 또 이렇게 기사자기를 가진 친구에게 나는 말대꾸는 안 한다. 이미 높은 사람인데.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찰스는 아타라는 17세 처녀와 동거를 한 거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호텔의 여사장이 소개를 해줬거든요. 자기 먼 친척 아이인데 너 좋아해 이러니까. 아니 내가 사실 영국에 부인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장 티아레가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딘가에 마누라 두고 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살아. 이 당시 20세기 초반에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쓰였다. 이 정도로 이 분위기가 있었다는 정도로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찰스가 네. 호텔 네. 주인의 소개로 네. 17살짜리 그렇죠.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엔요? 자, 그런데 결국 네.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결국 찰스가 어떤 병에 걸리게 돼요. 그 무슨 병이냐면 바로 나병에 걸리게 돼요. 나병에. 네. 찰스는 그럼 그 전에는 병에 안 걸렸었어요? 네. 그 전에도 걸렸으면 좋겠어요. 이 나병이 본래 이제 열대 풍토병이라고 하고 네. 또 이제 이게 전염성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는데 네. 일단 우리가 예전에부터 나병하면 천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피부가 이제 뭉개지니까 네. 우리가 예전에 나병 걸린 우리 시인 하나원 시인도 있었고 보리필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그렇듯이 이제 결국 이게 걸려가지고 결국 의사가 깜짝 놀란 거죠. 의사 왔다가 이 사람도 자기 걸린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찰스 주변에 아타고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설명해 주니까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의 동요가 일어납니까? 네. 전혀 동요가 없는 거예요. 찰스는. 찰스는 전혀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죠? 한센시병. 그죠? 예. 그 한센 씨가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 한센이 그가 한 병이죠. 아, 찾아낸 병이죠. 네. 아문센, 한센 이렇게 센자로 끝나는 네. 병.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나병 걸렸으니까 나는 이제 산으로 들어가겠다. 아타도 다 떠나라. 나는 이제 전병인 거야. 아타가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당신은 내 남자고 나는 당신 여자예요. 당신이 날 두고 가면 나는 목매달아 죽어버릴 거예요. 아 정말 뭐 완전히 뭐 진짜 정열의 부인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다 그냥 다시 바페타 도시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라. 안 된다 나도 간다. 그때 스트링랜드도 두 눈이 그렁그렁해지니 눈물이 뺨을 타고 오르더란 거예요. 그 냉혈한 드디어. 예, 그러지만 곧바로 또 냉소적으로 미소를 짓는 거죠. 네. 그 의사에게 지금 치료하러 온 의사에게 여자란 알 수 없는 동물이요. 이처럼 두들겨 패고 개처럼 취급해도 여전히 사내를 사랑한단 말이요. 그러니 여자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기독교의 망상이요. 이렇게 이제 막 퍼붓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여자에겐 당하지를 못해. 일단 붙잡히기만 하면 꼼짝할 수 없다니까. 결국은. 그래서 의사는 더 이상 위로를 못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위로 자체가 더 잔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이 필요하면 보내라. 내가 오겠다. 사람 보내면. 네. 자, 그러면서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연의 신이 때로는 제 자녀를 괴롭히면서 잔인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낳아주면서 또 우리에게 질병을 보내주고 하니까. 그래서 2년 지나서 다시 소식을 들었다 이거죠. 다시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다 아타하고 자기 애만 남고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동네 사람들도 지금 막 아타에게 빨리하러 오면 돌팔매질을 한다는 거죠. 전염될까 봐.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정말 잔인해진다는 거죠. 다들. 네. 자, 그런 다음에 2년이 지나서 결국 죽어간다는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가니까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죽어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마법의 세계에 들어온 느낌을 받은 거죠. 찰스가 그러니까 사망했다는 거죠? 찰스가 사망했고 스트링랜드가 죽어 있었는데 네. 이 정말 뭡니까? 이 벽화를 그려놨는데 여기 마법의 세계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온 거죠. 창세기의 순간을 목격했을 때의 기쁨과 외경이었다. 이게 이제 제목이 쫙 나오는데 참 아름답고도 음란했다. 이런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결국 그 그림의 내용은 어쩌면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을 그린 것일지도 모르겠다라고 네.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이 무서움과 공포와 압도된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아름답고도 음란했다. 네, 아름답고도 음란했다. 이 참 멋있는 말들 나오는데, 근데 뭐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이 찰스의 시체를 그만해 보니까 이미 눈도 1년 전부터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나병도 왔고 이제 결국 시력도 잃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국 그 아타의 말로 따르면 한 번도 자기 신세를 낙담하거나 한탄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집에 불을 지른 다음 모조리 탈 때까지 작대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반드시 너는 약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걸작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가버린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뭘까 모르겠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 지상에서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거둬들인다. 이런 뜻인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이렇다는 거죠. 이게 마치 성경의 신처럼 간 거죠. 자기 삶이 완성된 것이죠.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것을 바라보니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신이 세상을 만들고 보기에 좋았다더라. 네, 마찬가지로 찰스도 이래 됐다는 거죠. 참 모르겠어요. 일본에 사무라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주인공이 가와이 스기노스케라는 사무라이인데 네. 자기가 이제 얼마 죽음이 몇 시간 안 남은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자기가 마당에다가 자기 죽으면 자기 시체를 태울 장작을 계속 사 올리라고 해요. 밤새도록 있잖아요. 자기가 그 방문을 열고 그 장작 샀는 거를 자기 죽을 보는 이제 거예요. 그걸 계속 지켜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거기
주고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장을 하는 건데 그 자기가 지금 죽을 자리를 계속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랄까 죽음조차도 객관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이 무심결에 드는 거죠 저는. 네네네. 참 그런 느낌들. 그래서 결국 런던에 가가지고 네.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이제 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알려줄까 하니까 만나겠다 된 거죠. 네. 근데 부인은 60살에 가까운 나이가 됐죠. 이제 시간이 거의 네.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완전 이제 세계의 천재가 돼버린 거죠. 이제 남편이. 이제 이미 이 당시에는 이제 완전 이 남편은 당신 남편은 천재 화가였다 이렇게 소문이 다 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 부인에게. 당신 남편 어떻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남편 이름을 찰스 스트릭랜드라고 발음할 때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는지 자기가 막 피부가 얼굴이 간지러웠다. 그렇게 그때 저주를 퍼부었는데 지금 남편은 세계적 천재로 인정받으니까 우리 남편이 저하고 별로 사이가 나쁜 거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은 신부가 승직자가 되었고 이제 군장을 받는 승직자 후보가 되고 승직자가 되어 있고 네. 딸은 장교분이 되어 있고 근데 마침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다 들려주니까 아들이 갑자기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하느님의 연자매는 느리게 돌지만 가루는 아주 곱지요 라고 하죠. 하느님의 연자매. 연자매는 맷돌 큰 거 있죠. 소나 많이 끄는 거. 그래갖고 곡식을 갈잖아요. 연자매는 느리게 돌지만 가루는 아주 곱지요. 아주 경건한 분위기가 되는데 화자인 나는 갑자기 아타가 낳은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한 성직자가 아니라 그 청년은 바로 찰스의 또 다른 아들은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청년이라고 하더라. 지금 그 청년은 배를 타고 있는데 선원인데 머리 위엔 푸른 하늘과 총총한 별, 사방에는 막막한 태평양. 그 밤의 배에서 아코디언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모습이 떠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결국은 끝나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또 아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 딸들이. 네. 근데 그분들이 잘 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꼭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18 어른 캠페인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 모두가 힘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뭐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예술이냐 생활이냐, 네. 그죠? 뭐 예술을 위한 예술이냐, 인간을 위한 예술이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옥변이라는 소설 같은 경우는 아쿠타카와 루네스키 같은 경우는 현실에 대해서 예술이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 그죠? 자기 딸을 죽음까지도 그러네요. 소재로 네. 삼아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광염 소나타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제 금시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결국은 좀 예술을 위한 예술이냐 아니면 어떤 이념을 위한 예술이냐 이렇게 가는데. 항상 이런 게 좀 부딪힌단 말이죠. 예술하고 생활은 좀 반복되고 좀 뭔가 서로 맞쓴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런 유미주의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 읽다가 이게 토지의 한 대목이 토지의 한 대목. 토지 박경리 선생의 토지가 사실은 예술이라든지 예술과 이런 어떤 생활과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좀 융합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히려 그 대목이 그래서 한번 이 토지에서 그 바로 그 악질로 나왔던 조중구의 아들 그 조병수가 그 장애를 입고 목수가 되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모가 악독했고 자기는 장애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목수로 평생을 살면서 이 사람은 거의 도사반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병수하고 소지감이라고 이 사람은 서울의 명문 대갓집의 아들이지만 나라 망하고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떠돌다가 지금은 불가에 입문한 스님이거든요. 조병수와 소지감의 이 대화 대목을 한번 보시면 우리 정민현님이 소지감을 하고 우리 영진 씨가 조병수가 돼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해주시면, 그게 자, 이 조병수와 소지감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언젠가 소승에게 말한 적이 있었소.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여 장롱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면 배가 고프다 했지요.
그 배고픔은 위장에서 오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오는 배고픔이라 했소. 그런 말 한 것 같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쟁이바지의 얘긴데 큰일을 하나 끝내고 나면 서름이 왈칵 솟는다 하더이다. 왜 그럴까요? 글쎄 올시다. 인연이 끊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떠나야 하니까요. 무슨 인연? 물과의 인연 말입니다. 물과의 인연? 그렇소.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은 하나의 인연이요. 왜 그 같은 인연을 맺는 거요? 밥벌이나 하면 됐지. 소망 때문이겠지요. 소망? 예. 무슨 소망? 한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물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세속적인 욕망하고는 다른 것 아닐까요? 절실한 것. 사람들의 절실한 그 소망은 대체 무엇일까요? 근원에서 오는 절실한 그것 말입니다. 그걸 나한테 묻는 거요? 지감께서도 그 절실한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평생을 거리에서 방황하시지 않았습니까? 헛산 것이지 방황이라 하기도 민망하지요.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며 서서히 묻히면서 퇴물이 되어갔다. 그게 오늘날 조선의 소위 반가라 이름 붙은 자손들의 말로가 아닌가요? 나야 세상사와 하직을 했고 천만다행 조영은 변신하여 장이바치로 회생했으니 그래서 조영은 그놈의 물과 인연을 맺으면서 소망을 이루었소? 아니지요. 애당초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 뭐랄까요? 이 소망을 위탁했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소망을 위탁하면 뭘 하겠소? 이 불구자가 아니었다면 나는 꽃을 찾아 날아다니는 나비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 화려한 날개를 뽐내고 꿀의 단맛을 취했을 것이며 세속적인 거짓과 허물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 이 불구의 몸은 나를 겸손하게 했고 이 겉보다 속을 그리워하게 했지요. 모든 것과 더불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물과 더불어 살게 되었고 이 그리움, 슬픔, 기쁨까지 그 나뭇결에 위탁한 셈이지요. 그러고 보면 내 시간이 그리 허술했다 할 수 없고 허허허 내 자랑이 지나쳤습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네. 뭐 아마 이 소설을 읽지 않으신 네, 네. 분들은 물과 결혼했다는 게 이제 물이- 워터는 아니고 그렇죠.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말하는 물건이죠. 물건이죠. 네, 어떤 물체, 물체, 물질 뭐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과 결혼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나오지만 네.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 그 예술가 아까 뭐냐 이거죠. 독짓는 늙은이였나? 황선홍 소설이 있죠. 네, 그런 소설도 약간 요런 유미주의 소설 같은 건가? 뭐 어떻게 보면 결국 지금 갑자기 이거 보니까 그 느낌이 나요. 생각나는데. 예.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독을 네. 뭡니까 자기 아이가 있고 네, 근데 네. 자기 조수로 들어오는 애가 자기 부인하고 눈이 맞아가 도망을 쳤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독보다 조수가 지은 게 더 낫더라 이거죠. 그럴 때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를 거의 바치는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소신공장하듯이 들어가서 마지막 이제 독을 만들 때 자기 몸을 바치는 게 네, 나오는데 네. 그런 느낌 주는 거죠. 여기서 그게 나오는 게 결국 이런 거죠. 결국은 인간이 예술을 한다는 것들, 그 현실의 자질들, 그 운명을 결국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 때 거기에 내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의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될 때 결국 세상과 자기를 변화시킨다. 이런 거죠. 네네네. 예술과 네. 삶. 네. 두 개는 왜 양립할 수가 없는 걸까요? 양립하면 아니, 양립이 되지 않습니까? 양립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도 잘하면서 네, 그냥 네. 삶도 잘 살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예술이 안 되겠지. 그런 거에 우리 사람들은 감동할 수 없겠죠. 그런가? 하긴 그 공자 있지 않습니까? 공자의 생애를 일본의 그 시라카와 시즈칸 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잖아요. 공자의 생애를 쭉 보면서 한마디로 사상은 결국 기본적으로 고난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없지만 네. 평생 동안 그 공자를 연구했고 수십 년간을 단 하루도 빼지지 않고 그 책을 읽은 노학자가 딱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것 사상은 고난에서 나온다. 이것은 정말 울림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지금 그 말씀대로 예술이라는 것도 사실 물 좋고 정자 좋고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에드먼드 윌슨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결국 천재라는 것들은 뭔가 네. 신체 결손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죠.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가 버려진다. 그래서 마치 어떤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으려면 뭔가 하나의 어떤 병든 천재라는 개념들이 그래서 예술에서 나오기도 했죠. 병든 천재라는 것. 네. 뼈를 내주고 살을 얻는 심정으로. 살을 내주고 뼈를 얻으셔야죠. 뼈를 내주면 육참골단 그러니까 뼈를 내주고 그느적거리지 않습니까? 연체동물처럼. 오징어가 그랬어. 뼈를 낙지 내주고 살을 얻었습니까? 낙지가 무슨 뼈가 있니? 그래서 우리 맛있게 탕탕이 먹는 거 아닙니까? 탕탕이 광고 들어왔어요? 그건 아니고 네. 소백지향 홍삼 얘기입니다. 못한 거 있으면 마저 예, 하세요. 소백지향 네. 홍삼. 예? 소백산의 전기를 네. 이어받은 소백지향 홍삼. 홍삼 스틱과 홍삼 액이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예술의 경지로 오른 아, 거잖아요. 네. 홍삼의 예술의 경지잖아요. 이분은 거의 지금 이제 삶이 없어요. 네. 모든 걸 다 소백지향 홍삼에 다 바친 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소백산의 향기를 늘 연구하는 소백지향 홍삼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맞아서 또 추가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햇섭 인증도 받은 깨끗한 소백지향 홍삼 철저한 관리를 받는 소백지향 홍삼과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휴, 이제 예술 얘기를 쭉 하는데 저는 계속 홍삼 얘기, 체리 얘기. 예술과 예술가 생활이잖아요. 광고는 양립할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이 예술가 생활이 네. 결국은 위계와 구분이 사라지고 네. 이게 하나로 다 통일되는 공간들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그게 없이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현실 없이 우리 예술은 뭘까? 우리가 네.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저 백조가 아름답다 하는데 그 밑에서 열심히 네. 발길질 하고 있잖아요. 물갈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예술 또 하나 작품을 오늘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서머셋 모험의 달과 육펜스. 내가 참 좋아할 소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정민우님이 더 감정이입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해서 그런지 저도 예술 쪽에 되게 관심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많았고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저도 이제 현실 때문에 예술을 포기한 1인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예술이라는 길을 끝까지 나는 갈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현실과 타협한 1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예술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과 어떻게 보면 부러움 이런 것도 좀 커요 저는. 네. 그 병 들고 뭐 나중에 다 죽었는데 뭐 그렇게. 나병 걸리고. 한번 가봐. 그게 늦지 않았어. 여기도 그래도 마흔에 뭔가 갔잖아요.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아니 여기도 마흔에 시작했잖아요. 그럼. 네. 아직 뭐 창창하잖아요. 저 그냥 쇼핑이나 할게요. 장민요. 늦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달과 육펜스. 6펜스. 6펜스가 네. 한 어느 정도의 돈이에요? 6펜스 정도면? 그러니까 보통 1파운드가 100펜스니까요. 네. 그렇죠, 그죠? 아주 큰 돈은 아닌 거죠. 그렇죠. 1파운드 1,400원, 500원 하니까 뭐. 그러니까 뭘 이제 그때 당시 환율이 뭐 또 다르긴 네네. 하겠습니다만 여튼 아주 뭐 거액의 돈은 분명히 네. 아닌 거고 짜장면 한 2그릇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달과 6펜스 하는데 갑자기 짜장면 얘기 나오니까 짜장면도 확 동그랗다. 깬다. 짜장면도 동그래. 근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때 달을 보통 우리가 뭐 예술 세계 상상 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유종호 선생님이 예전에 그 우리 체홉에 갈매기의 달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죠, 나오는 나오죠. 달을 빗대 가지고 사실 그때 나오는 달의 대목이 저 달을 바라고 이게 강박관념 같은 거다 이거죠. 이것은 안 하면 도저히 내가 안 되는 저 달을 바라보면 나는 뭘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보면 달과 육펜스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사실 주인공 찰스 스트릭랜드 같은 경우 이 강박관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게 안 하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네.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말씀해 주신 네. 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네, 거. 네. 광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잖아. 그렇지. 사랑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김현철의 노래 달의 몰락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아마 이 달과 육펜스를 보고 만든 노래일 거예요. 그래요? 달빛 소나타. 달빛 소나타요? 한 송이 장미를 그 뭐죠?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저 한 송이 장미 그건 이거예요. 이제 설마? 두 명의 듀오인데 네. 도시 아이들일 겁니다. 아마. 도시 예. 아이들이 제목이 달빛 소나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아마 그거 한번 제가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오세요, 여러분.
자, 오늘 저희 네. 46번째 시간에 서머셋 모험의 달과육 펜스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아마 재미가 많이 있으셨지 않을까. 뭐 저는 너무 재밌었으니까 네. 여러분도 그런 재미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작품 또 좋은 작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근데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 그 앞에 시즌 1부터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댓글로 네. 그 뭐 재밌는 이런 회차 같은 거 이렇게 그 걸어놓는 거 뭐죠? 뭐 6분 00초에 막 걸어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거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그래서 제가 시즌 1 거를 좀 다시 듣다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시편이 있어요. 시편을 꼭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시편 꼭 한번 다시 들으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아, 그래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기억 안 나시죠, 정영진 씨? 그 유명한 구지가 있잖아요. 거부가 머리를 그게 시편이었습니까? 네, 시편입니다. 시즌 1은 아주 저희가 명작이에요. 네. 오디오로 돼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네. 앞뒤 안 재고 막 달릴 때였군요. 그렇죠. 시즌 저도 1이 많이 마찬가지고. 시즌 2에서 많이 정제된 표현들과 절제된 감정과 네. 좀 아쉬운 문명화되는 점. 저희도 얼굴 나오니까요, 네. 이제. 그때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자, 시즌 1도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오디오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